바이러스 헌터를 자청한 네이선 울프. 그는 HIV를 좀 더 일찍 사냥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This photo was taken before the Great Depression in Brazzaville, Congo. At this time, there were thousands of individuals, we think, that were infected with HIV. So I have a couple of really important questions for you. If this virus was in thousands of individuals at this point, why was it the case that it took us until 1984 to be able to discover this virus? 원숭이에서 침팬지,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HIV. 그 침묵의 감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냥이었다. Right now, there could be a virus spreading in human populations that basically was going to kill us in some years, but we wouldn't even notice it for some years before it actually spread. So something like HIV. 어떻게 하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는 정글에서 찾고 있다. 중앙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대의 정글에서 생계를 위해 원시적인 수렵을 하는 사람들. 그는 바로 야생동물 사냥꾼에 주목한다. The reality is when you sort of really are hunting and butchering meat as our ancestors did, and it's really done by hunters around the world, you have a tremendous contact with all the blood and body fluids. And what that means is any microbes in the animals that you've hunted, really you're exposed to, and there's a lot of increased potential from that moment onwards for these microbes to enter into human populations. 그는 동물 바이러스의 인간 전이 과정을 5단계로 분류한다.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1단계를 시작으로 동물에서 사람, 다시 일부 사람에게로 전염되는 단계적 발전을 거쳐 결국 완전히 인간의 세계로 넘어오게 된다. 이 5단계 중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입하는 최초의 감염 단계를 감시하면 바이러스의 조기 차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네이선 울프는 정글의 사냥꾼을 통해 야생동물의 피와 사체, 사냥꾼들의 혈액 등 다양한 검체를 수집한다. 그 후 글로벌 바이러스 예보사업단에서 이 시료들을 면밀히 분석해 앞으로 인간에게 위협이 될 잠재적 전염병을 추적한다. And so we've been studying people like this individual. We collect blood from them, other specimens. We look at the diseases which are in the animals as well as the humans. And ideally, this is going to allow us to catch these things early on as they're moving over into human populations. And the basic objective of this work is not to just go out once and look at these individuals, but to establish thousands of individuals in these populations that we would monitor continuously on a regular basis. 바이러스를 통한 새로운 팬데믹의 출현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는 네이선 울프. 그는 제2의 사스, 제2의 에볼라를 잡기 위해 더욱 거친 정글로 향한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던 도표가 지금 뒤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동물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다시 인간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는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하는 일이 연구하는 데도 중요하겠죠? 네, 물론 중요하죠. 이제 야생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그 자체적으로 동물 사이에서 이렇게 순환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주변 동물한테 이렇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사람한테 넘어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이제 넘어오는 종간장벽을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피로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스피로버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그 변이입니다. 변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숙주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특정한 동물에 있다가 다른 새로운 숙주로 넘어갔을 때 그 바이러스가 그 숙주에서 얼마나 많이 잘 정식하느냐 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얼마나 잘 전염되느냐 개체 간에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이선 울프가 제시한 개념이 바이러스 채터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이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감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러리즘과 관련된 용어들, 뭐 폭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 그걸 추적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를 인텔리전스 채터라고 하는데 네이선 울프는 이거를 이 바이러스 연구에 도입하면 팬데믹을 예방할 수 있을 거 생각을 해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그
야생동물과 접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야생동물 사냥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사냥하는 동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 혈액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뭔가 특이한 바이러스 또는 뭔가 변종된 게 생겨났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추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팬데믹으로 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바이러스 챕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진짜 정글을 막 누비면서 아직 인간에게 뭐 나타나지 않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바이러스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던데 이런 거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그 위험한 정도는 많이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결코 편치 않은 환경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는 병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걸렸을 때 어떤 식으로 약을 먹고 나아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네이선 울프와 같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미리 찾아내가지고 병을 막으려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법 많은 학자들이 아마존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사하라 사막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 정부들이 거기다 돈을 지원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한 얼마 전부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동남아시아 일대에 있는 병원균들을 수집하러 다니다가 아마 라오스였던 것 같은데요. 라오스에서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이 있을 만큼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메르스에 있어서도 그럼 사전에 어떤 작업들, 연구들이 충분히 좀 잘 이루어졌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메르스 폭풍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운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시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바이럴 채터라든지 그다음에 센티넬이라고 표현해요. 감시하는 결과들이 모여서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세계보건기구의 그 제네바 본부에 가면은 지하실에 그런 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이종국 사무총장님께서 처음 그 방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에서 발표되는 정보, 그다음에 요즘은 구글의 검색 용어가 달라지는 것, 그런 것들을 거기서 종합하고 있고요. 어떤 질병 감시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그거에 도움만 받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말 다른 나라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도록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같은 상황에선 바이러스 하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다 이렇게 해로운 바이러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해양 생태계에서 매일 그 해양 생태계 플랑크톤의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바이러스에 의해 죽는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그 플랑크톤 입장에서 완전히 비극이겠지만은 그래야지만 해양 생태계에서 무기물과 유기물이 순환이 되면서 생태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또 생태계의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나쁘다라고 보는 거는 어쩌면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시각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그 우리 몸에 해로운 병원체가 바이러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테리오페이지라고 이름을 따로 붙여놓은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특정한 박테리아만 세균만 찾아가지고 특정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 세균들을 없애주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을 잘 이용하면은 항생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종류의 바이러스들은 뭐 아데노바이러스나 홍역바이러스나 그런 종류의 특정한 것들은 암세포의 환경들을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몰려가서 암 조직들을 감염을 시키는데 암 조직들이 감염이 되면 다른 조직은 뭐 병이 드는 거겠지만 암 조직의 입장에서는 병 들어서 죽으면 오히려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죠. 그렇죠. 아직은 완전히 쓰지 못하고요.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 편에서는 쓸만한 바이러스들, 좋은이라는 바이러스들도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도 막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홍역을 겪으면서 진짜 이놈의 바이러스 다 없어져야 돼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말씀하시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도 뒷부분에 가서 리스크 리터러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커다란 걸림돌은 위험에 대한 대중의 어설픈 판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아는 조그만 지식 가지고 위험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고 이미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 정확한 지식을 더 많이 알려서 국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어떤 이해도를 높이고 뭐 단순한 예로 우리가 기침할 때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이런 거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겪은 우리가 겪었던 뭐 혼란과 어떤 수업료를 톡톡히 치렀잖아요. 이걸 계기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네이선 울프의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를 가지고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안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